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박장애, 흔히들 이제 강박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에서 뭐 강박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강박적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강박증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거나 또 많이 들어보신 이런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뭐 강박장애에 대해서 흔히 잘 알려져 있고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모든 정신과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본인이 이런 문제를 겪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든지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질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박증에 대해서 뭐 신문 매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소개 영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점을 두는 건 뭐 굳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뭐 반복하는 거 물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 좀 어프로치를 한다면 강박증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해라든지 깊은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단순히 이제 강박장애라고 붙인 게 아니라 강박성향과 강박장애 이렇게 붙였습니다. 강박장애, 강박증 뭐 이게 서로 이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박성향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강박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강박적인 성격이 좀 지나치게 완고하고 적응적이지 않고 항상 일정하고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또 알게 모르게 타인을 괴롭히게 될 때 이제 강박적인 성격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강박적인 성격과 강박 장애는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강박 장애가 많이 걸리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한번 드려보자면 사실은 강박 성향과 강박 장애는 아주 뭐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든지 또는 강박 장애의 원인이 강박적 성격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박 성향과 강박 장애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게 사실은 어떤 내 자신이 강박적인 성격이 있다 그럴 때 내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내 자신이 강박증이 있다 할 때도 그게 이제 강박 성격이랑 비교해서 이해할 때 강박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박장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자면은요. 일단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강박증, 강박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강박사고를 obsession이라고 그러고요. 강박행동을 compulsion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강박장애 또는 강박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범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범불안장애, 공황장애가 큰 틀에서는 불안장애의 범주에 속하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박장애는 불안장애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박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불안해지고 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흔한 강박 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강박 사고의 대표적인 게 어떤 뭐 내 몸이나 손 같은데 더러운 게 묻었다든지 균이 묻었다, 감염이 됐다 이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강박을 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아주 뭐 이렇게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균에 감염이 됐다 이러면은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이 이제 매개로 돼서 불안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사실은 이 불안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합리적인 행동이죠. 뭐 균이 묻었으면은 손을 씻어서 그 균을 떨어내고 그다음에 인류가 지금까지 뭐 특히 항생제 같은 게 개발 안 됐을 때 균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은 자신의 신체를 깨끗이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거나 부적절할 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어쨌든 먼지라든지 균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고 이 불안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강박 행동,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손을 씻는다 그래서 자기 몸에 균이나 먼지가 붙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좀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도느냐 하면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 강박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정신분석적으로 해석을 해 갖고요.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자나 의사들이 물론 이제 다른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강박 장애가 생기는 기전 자체는 어떤 심리적인 기전이랑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어떤 뇌의 어떤 회로라든지 또는 강박 장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로토닌인데 그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이 강박 장애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강박 장애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생물학적인 그런 질환이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뇌의 회로 때문에 회로의 고장 때문에 생긴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 뇌라는 게 여러 가지 심리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이제 개입이 되기 때문에 뭐 얼핏 생각하면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박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는 않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박 장애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불안을 통해서 매개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강박 사고 때문에 불안이 생기기도 하지만 열심히 씻지만은 또 계속 강박 사고가 들면은 더 불안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 불안은 강박 사고에도 연결이 돼 있지만 강박 행동에도 사실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박 장애를 불안 장애의 일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2013년에 DSM-5라는 진단 체계부터는 불안 장애 옆에 있기는 하지만 불안 장애랑 이제 분리해서 강박 장애 및 강박 관련 장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강박 장애뿐만 아니라 강박 관련 장애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불안 장애, 강박 장애, 강박 관련 장애가 서로 다른 어떤 질환이면서 연관을 가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 얘기를 하는 김에 이제 오늘 강박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강박 장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불안 장애랑은 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다.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박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그 변두리에 있는 거, 언저리에 있는 질환들을 이해를 하는 게 조금 강박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박 관련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예를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체 이형 장애 이래서 사실은 번역을 한 말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body dysmorphic disord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체가 dysmorphic,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망가졌거나 괴상해졌다거나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질환이다 이러죠. 근데 되게 자신의 신체가 망가진 게 이게 변형이 된 게 좋게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망가지거든지
그다음에 못생겨졌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형 못생겼다 해서 추형 공포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이제 정신과 어떤 상황에서는 꽤 가끔씩 보게 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멀쩡한데 자신은 코가 삐뚤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눈이 짝짝이라고 생각하다든지 뭐 이렇게 보기에 큰 문제 없는데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났더니 내 턱이 굉장히 굵어져 갖고 뭔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강박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손을 그렇게 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씻는 게 비합리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알면서도 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체 이형 장애의 경우는 내 뭐 코가 틀림없이 삐뚤어졌다든지 아니면 내 뭐 얼굴 생김이 이상해졌다든지 이렇게 자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틀렸는데 틀렸다는 걸 모르고 틀렸다는 생각이 자신은 맞는다고 생각하는 상태. 이걸 이제 흔히들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신체 이형 장애는 망상에 가깝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한때는 저게 이제 망상 장애에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박 장애랑 망상 장애는 자신의 증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짜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망상이면서도 내 망상이 맞냐 안 맞느냐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박증이면서도 내 생각이 불합리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강박장애인데 또 어떤 강박증의 경우는 그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일반적인 말씀인데 어떤 본인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혼자서 뭐 책을 찾아보고 나는 뭐 강박증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전문가를 찾아서 경험 많으신 분이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그 예로서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장 장애는 뭐 요거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간혹 텔레비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뭐 이런 뭐 세상은 요지경 요런 류의 프로들을 보면은 뭐 집에 정말 물건 하나 더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물건을 채워 놨는데 그 물건이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또는 뭐 쓰레기까지 이렇게 갖다 차곡차곡 쌓아 놓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저장 장애고요. 그렇지 않아도 꽤 뭐 불필요한 물건 또는 뭐 이게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는 뭐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뭐 나중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이유도 없이 계속 모아 놓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요거는 강박증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강박증과 관련된 강박 관련 장애다 이런 얘기고요. 발모 장애는 여기서 이제 머리털이 난다, 털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털을 어 예 뽑는다 이런 의미에서 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이제 뭐 머리카락을 계속 뽑는다든지 이래서 뭐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랑 관련 없이도 괜히 이제 머리 같은 거를 이제 뽑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비슷한 예로 아주 망가질 정도로 자기 피부를 계속 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약물이라든지 마약 같은 물질들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강박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조현병에서 쓰는 약물 중에 크로자핀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는 다른 어떤 약물에 비해서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크로자핀이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굉장히 이제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한테 굉장히 이제 괴로운 이런 부분이 멀쩡하던 사람이 클로자핀을 쓰게 되면 강박증이 생겨서 계속 확인을 한다든지 씻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강박증이라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랑 관계없이 약물이라는 거 이제 뇌에 생물학적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2차적으로는 심리적인 기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강박증을 일으킨다. 이런 거를 이해하신다면 강박증이라는 게 흔히들 얘기하는 특히 뭐 강박성의 강박 어떤 성향, 강박 성격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신분석적인 요인이랑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리화나 코카인, 암페타민 같은 마약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정신 증상을 일으키지만 그중에서 이제 강박 증상도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강박 관련 장애 요건데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한 3년 겪으실 때 그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게 이제 1차 대전 직후에 뭐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저건 이제 스페인에서만 유행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사망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돌아가셨던 이런 그래서 1차 대전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저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이름이 이제 전 세계적인 독감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스페인이 이제 1차 대전에서 이 전승국이 아니라 패전국 추축국이었던가요? 거기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의 이름을 붙인 거죠. 이제 마치 매독을 프랑스를 싫어했던 사람이 프랑스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요. 근데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건데 저 독감이 이제 뇌 쪽에 작용하게 되면 이제 본 이코노머스 엔세팔라이티스라는 게 생겼는데요. 뇌염이 생기는데 그 뇌염에 여러 가지 정신 증상을 일으키지만 강박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강박 증상이라는 게 뇌염증이 있을 때도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성 뇌염이라고 그래서요. 저거는 어떤 뭐 바이러스에 의한 게 아니라 면역 반응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침입해 온 자기 몸에 해로운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항체가 생성이 돼 갖고 싸우고 퇴치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있는 일부를 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의 일부를 적으로 인식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항체를 연적해서 자기 몸끼리 싸우게 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성 뇌염 오토이뮨 엔세팔라이티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뭐 최근에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뭐 아주 뭐 멀쩡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때 갑자기는 뭐 번개 치듯이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분 안에 또는 몇 시간 안에 갑자기 강박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강박 증상이 생겼구나. 뭐 이게 이제 옛날에 정신 분석하는 분들의 해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진단을 해봤더니 오토이뮨 엔세팔라이티스다. 자가면역성 뇌염인데 그때 주된 증상이 아주 번개치듯이 갑자기 발생하는 강박 증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박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강박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박장애로 다시 돌아와서요. 강박장애라는 건 강박 사고에서 불안이 생기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는데요. 강박 사고라는 거는 침습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습적이라는 게 내 자신의 어떤 컴포넌트가 아닌 것 같고 전혀 외계에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뜬금없이 돌연히 자기한테 이제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흔히들 이제 침습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니까는 사로잡힌다. 그게 이제 obsessed다 뭐 이런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박 사고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러움이나 감염에 대한 공포가 있죠. 이게 강박 장애에서 가장 흔한 강박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강박 사고가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문 닫고 와서도 혹시 문이 닫혔는지 다시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또 집에 창문을 열고 와서 도둑이 들 것 같아서 멀쩡하게 닫힌 창문을 다시 집에 들어가고 창이 닫혔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가스레인지를 뭐 끄고 나서도 가스레인지가 혹시라도 켜져 있으면은 불이 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자기 했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 요런 거를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강박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박 사고에 대해서는 더럽다 그러면 이제 씻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할 일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면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강박적인 사고를 구성하는데, 전체 강박 사고의 한 75%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니깐요. 어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강박적인 사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데, 요즘은 이제 지하철 이제 그 출입구에 셔터들이 다 있어서 뭐 그럴 위험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했지만, 옛날에 이제 기차가 쭉 들어올 때 그냥 플랫폼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어지면 큰일 나는 요런 지하철이 운영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철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뭐 뛰어내릴 것 같다는, 그게 불합리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마치 뛰어내리고 싶은 어떤 충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를 밀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완전히 그런 게 없느냐 하면은 또 가끔씩 뭐 해외 신문 같은 거를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남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이상한 게 취급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생각 같은 것도 남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성적인 게 어떤 정상적인 성적인 생각이라보다는 굉장히 좀 기괴한 이런 성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생각이 어떤 뭐 고귀한 종기종의 심성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좀 뭐 반종교적이라든지, 또는 뭐 사이비 종교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신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독신에 관련된다는 거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드러나지는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강박 행동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염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씻는다. 그다음에 자꾸 뭐 문을 못 닫았다는 의심이 들면은 계속 확인을 한다. 근데 확인을 한두 번 해서 처음에는 한두 번 했다가 나중엔 서너 번이 되고, 그 뒤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수백 번을 확인을 하더라도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공격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성적인 생각이 들을 때는 어떤 강박 행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 자체가 충분히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강박적인 행동을 못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이상하게 매치가 돼서 이런 공격적인 생각을 들 때는 내가 숫자를 센다든지, 혹은 뭐 4의 배수로 특정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숫자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엉뚱한 생각이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병들을 잘 이렇게 일렬로 맞춰 놔야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막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굉장히 마술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린애들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인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나 이제 피곤하든지, 그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생각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강박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별로 이런 생각이 안 들다가 어떤 때는 이런 강박 증상들이 심해지는데 대개 그때는 또 굉장히 피곤하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다든지 이런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 장애라는 건 강박사고, 강박행동, 불안 증상으로 이루어진다. 요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박과 유사한 상황들이 이제 강박 장애랑 이제 총체적으로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감히 드러내 놓고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인류가 아주 원시인 시절부터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미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리추얼도 생기고 징크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뭐 루틴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이나 우울처럼 인간이 강박을 느끼는 거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인간이 인간인 이상 이런 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강박을 느끼는 거에는 다소 진화적인 이점이나 진화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강박 장애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강박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강박 증상이랑은 보통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강박 증상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는 아니고 뭐 조금 그런 걸 느끼지만은 그러다가 '내가 무슨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고 이제 집어치우게 되는데 그게 집어치워지지 않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여기 언급된 거를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하나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뭐 좋아하는 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살면서 뭐 몇 가지 정도의 징크스를 갖는 거는 인생에 대한 뭐 예의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얘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그래서 이제 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타이거 우즈가 항상 빨간 티셔츠에 까만 바지를 입고 이제 출전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타이거 우즈 어머니가 아마 어머니랑 사이가 돈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이거 우즈 어머니가 "너 이번에 출전할 때는 꼭 빨간색이랑 까만색 바지를 입고 가면은 틀림없이 우승을 할 거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타이거 우즈가 "우리 어머니는 너무 미신적이다." 뭐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느냐 그러고 오히려 파란 옷을 입고 갔는데 그때 우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 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빨간 옷에 까만 바지를 입고 가니까는 꽤 많은 이제 승률로 우승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 바지랑 아니 이제 까만 바지랑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니게 됐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전화가 돼 갖고 그게 이제 타이거 우즈의 트레이드 마크여서 사람들이 뭐 그런 패션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옷 회사 광고에도 등장을 해서 저 징크스를 이용해서 아마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징크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박 증상이랑 관련이 있죠. 어떤 리추얼이라는 것도 사실은 집단이 어떤 징크스를 체계화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게 이제 강박이니까 저런 거는 미신이고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니까 오늘날 현대과학이 발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아니고요. 자신이 어떤 생활에 크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리추얼이나 좀 특이한 버릇 이런 게 가지는 것도 순기능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징크스를 가지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강박 증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강박 증상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게 되고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강박을 컨트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리셋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양 언어 중에 이제 너큰우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뭔가 좋은 얘기를 했을 때는 요렇게 나무를 똑똑 두드려야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정을 안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나무를 똑똑똑똑 두드리는 행동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박증이라는 거 이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이 한 네 가지 경우가 올라와서요. 한번 질문을 소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잘 때 악몽과 비이어질 꿈에 시달리고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꿈에 시달린다는 게 대개 꿈이라는 거는 좋은 꿈이라기보다는 악몽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꿈에 계속 시달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꿈의 내용이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또는 조금 먼 과거의 스트레스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시달린다는 건 이제 불안하다는 뜻이니까 그 불안이 갑작스럽게 오는 게 공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황 어떤 발작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형태의 공황 발작도 있지만 불안하다는 것도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불안이 좀 더 커지고 이게 내가 공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분 말씀대로 악몽이라든지 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저 꿈을 조금 적게 하거나 꿈의 영향으로부터 최소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꾸는데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의 영향을 받는 거는 잠자는 게 좀 얕은 수면을 하게 될 때 꿈이 기억이 되고 꿈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자신의 어떤 갈등적인 측면 이런 걸 한번 좀 혼자서 또는 친구들이랑 혹은 전문가랑 좀 내용을 들여다보시고요. 그다음에 잠을 좀 푹 주무실 수 있게 아주 기본적으로는 뭐 커피라든지 이런 잠을 방해하는 자극적인 음악 내용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숨 찰 정도로 운동을 해서 푹 주무시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있는 삶님께서는 60대 초반이고 재취업을 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데 갈수록 트집 잡고 괴팍해서 심리적으로 흔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나이가 들고 뭐 환갑이 넘으면 뭐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듯이 뭐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고 거의 신에 가까워진다. 이럴 때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오히려 좀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여유로워지고 젊었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더 조급해지고 잘 못 참아지고 쉽게 섭섭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께서 재취업을 했고 하니까는 아마 또 재취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도 있고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또 요즘 뭐 일한다는 게 그렇게 팍팍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제 트집 잡고 개팍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친구들 뭐 제 친구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에서 예를 들어서 재취업이 아니라 집에서 놀고 부부끼리 이렇게 항상 마주보고 있으면은 사이좋던 부부들도 싸우게 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뭐 얼굴 붉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요. 뭐 그 둘이 같이 행동을 하는데 마주 보지 말고 똑같은 뭐 거를 보는 식으로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공통적인 활동을 매개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짧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재취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또 상황이 변했다는 게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어떤 부부 사이의 어떤 생활이나 같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나날이 좋은 날님은 두세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기간에 뭐 하루에 8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강박장애로 보고 7번부터는 강박장애로 안 보자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해 난 적도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준을 안 쓰고요. 확인은 뭐 수십 번 하더라도 뭐 좀 막연한 결론이긴 하지만 확인을 통해 확인을 여러 번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강박장애라고 안 보고요. 확인을 한두 번을 하더라도 그 한두 번 확인 때문에 강박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필요한 생각이나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른 필요한 생각이나 활동을 못 하면 자신의 일상생활이 망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도 강박이 있는 경우가 있냐요?"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강박이 많죠. 근데 뭐 대표적인 강박이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보도블록 같은 데 갈 때 애들이 뭐 금을 안 밟고 금 없는 부분만 골라서 간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숫자에 집착한다든지 어른들도 그렇지만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강박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틱이 있는 경우에는 강박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때 강박은 대개 이제 좀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강박 장애 자체는 오히려 이제 후기 청소년기나 또 이제 초기 성년기에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이제 아이랑 관계가 없으니깐요. 아이들이 강박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뭐 틱이라든지 다른 동반된 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좀 준비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박장애 예후랑 같이 시간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즈 앤 오렌지즈라고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저 얘기 또 나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울증 할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사과와 오렌지 요거 이제 처음 듣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게 이제 영어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애플과 오렌지는 사과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깐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애플즈 앤 오렌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애플즈 앤 오렌지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우울증은 애플 같은 우울증이고 어떤 우울증은 오렌지 같은 우울증이어서 사실은 내 우울증이 오렌지의 우울증이면 애플의 우울증이랑은 전혀 다른 거고요. 내 우울증이 오렌지의 우울증이면 애플이랑 또 다른 거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박 장애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인하는 강박이랑 손 씻는 강박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강박 증상을 보이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뭐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레파토리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애플과 오렌지는 어떤 강박 장애는 뭐 조금 불편하지만은 특별히 치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강박 장애도 있는데 어떤 강박 장애는 정말로 생활이 안 되는 형태의 강박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강박 장애의 경우는 시간이 되면 뭐 조금 있다 나올 때 그 미국의 그 하워드 휴즈라는 뭐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강박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심한 강박 장애는 그냥 일반적인 강박 장애랑은 좀
많이 다른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상이 강박 증상이고 잘 안 낫는다고 "나 뇌 수술할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뇌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간단한 수술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약물을 쓰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해도 너무너무 강박 증상이 심해서 뭘 해도 해 봐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도 뇌 수술이 한정적으로 시행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강박장애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게 강박이라는 어떤 과일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또 그게 어떤 경우가 애플이 되고 어떤 경우가 오렌지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알 수는 없지만은요. 알 수는 없지만은 저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박증이라는 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클 때 구강기라는 게 있고 항문기라는 게 있고 오이디팔 기가 있고 그다음에 잠재기가 있고 뭐 이제 남근기가 있다. 뭐 이렇게 잠재기가 있고 또 이제 성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이 예를 들어서 오이디팔 피리어드까지 갔다가 다시 항문기로 백으로 해 오는 과정 이걸 이제 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강기에서 대개 1년 반 정도 구강기를 가고 그다음에 1년 반 정도를 항문기로 가는데 항문기를 1년 반이 되도록 다음 시기에 예를 들어서 오이디팔 시기로 못 넘어가면 그게 항문기에 고착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건 항문기가 됐을 때는 이제 말하자면 오줌똥을 가려야 되고 특히 서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조금 허용적이었지만 서양에서는 오줌똥 가리는 걸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오줌똥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엄마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게 "너 오줌똥을 가려라." 이러니까는 그게 이제 속에 맺혀 갖고 어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분노가 솟아오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실패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오줌을 쌌는데 다시는 오줌을 안 싸야지 그러고 오줌 싸는데 또 집착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반복적인 강박이다. 리피티션 컴펄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꽤 의미가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식으로 회로가 돌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굉장히 인색하고 정확한 거를 따지고 완벽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배변에서 얻어진 어떤 훈련 습관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인간미가 없어지고 정확을 따지는데 어떤 융통성은 없고 이런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강박 성향이라든지 강박 성격 장애 자체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 해석할 때 조금 더 이해 잘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강박 성격은 어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강박 장애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뇌 장애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서로 강박이라는 용어를 공유는 하고 있지만 그 기전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레트맨이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변호사고 꽤 이제 유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뭐 사랑하는 여자랑 아버지 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이유는 그 항문에 쥐를 넣은 박스를 항문 근처에 갖다 놓으면 쥐가 항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좀 기괴한 생각을 가졌는데 저게 이제 프로이드는 강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날 관점을 보면
뭐 누가 봐도 사실은 망상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역사적인 뭐 해석이나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박장애랑 강박적인 성격은 그런 관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강박적인 성격이니까 강박장애 잘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내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으니깐 강박적인 성격도 있을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요게 아래 내용인데요. "네가 감정 don't possess emotion 감정을 소유하지 마라. 감정에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하게 되면 감정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다. 소유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깐 술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자신의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되고 자기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똑같은 어떤 비유로서 이제 obsession 강박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은 네가 강박이 너를 소유하게 되니까 강박의 노예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내가 이런 감정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오랜 시간 수련하면 또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신의 어떤 강박적인 생각을 소유하지 않고 강박적인 행동을 오히려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거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박 증상을 치료할 때 똑같은 항우울제를 쓸 때도 보통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서 쓸 때보다 용량도 더 많이 쓰고 훨씬 더 오랜 기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유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obsess you 당신을 사로잡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3인칭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you are obsessed b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인칭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obsessed 됐다는 게 어떤 외부로 주어지는 생각, 요 생각에는 어떤 아이디어나 충동이나 어떤 심상 이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요게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는 다른 뭐 중요할 수 있는 생각이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사실은 이게 obsess 됐다는 게 뭐 연애로 얘기하면 사랑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뭐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나 여유가 없을 때 이거는 어떤 인간이 정상적인 정신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적당하다면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진화론 쪽으로 보자면 사실은 인류가 굉장히 걱정했던 거는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해로운 물질 이런 거에 접촉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이런 거니까는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열심히 씻는 거 아주 진화론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꾸 의심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맹수가 옆에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봤던 숲도 바시락거리면 다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한 번 봐서 안 되니까 더블 체킹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 이거 진화론적으로 아주 타당하고 사실은 인류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던 부분이죠. 근데 모든 어떤 진화론적인 상황 그다음에 적응하는 거를 과도하게 적응하게 되면 그게 항상 진화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과도하게 진화됐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을 면역의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요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순기능이 과도해지면은 오히려 기능을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기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사실은 전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지만 하자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박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한번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강박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실천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요거는 뭐 물론 이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강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천에서 첫째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일들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여라. 근데 받아들여라는 게 이제 조금 애매하고 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불합리하니까 그 불합리한 거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불합리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불합리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관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자기가 강박을 실천하는 태도가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인데 사실은 뭐 여러 현자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강박적인 성격 본인이 완벽하려고 그러고 항상 끝까지 뭐 정확한 거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의 근저에는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해서 나한테 문제가 없도록 모든 거를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다 내가 마스터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생각의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적응이 안 되고 피곤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완전히 뭐 별로 관계가 없는 반대 같은 얘기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강박 성격이 아니라 강박 증상으로서의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학습 그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컨디셔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 실험 같은 거 보시면 알 텐데 원래는 음식이 있어야 침을 흘리는데 음식 줄 때 종을 같이 치게 되면 그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종을 치게 돼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강박사고와 행동의 원형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은 내가 더러운 게 묻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씻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게 더러운 게 묻었다고 씻으면은 당장은 불안이 해소되는데 계속하면 이제 불안이 커지게 되고 그 불안을 해결하는 게 계속 씻는 게 방법이 아닌 게 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사실은 뭐가 묻었을 때 씻는 거 자체는 정상적인 건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일종의 종치는 거 같은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씻는 행동은 종치는 행동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씻는다고 그래서 그게 음식을 주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냥 불안해도 그냥 놔두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게 그런 불안한 행동이 없어질 거다.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지만 이런 게 이제 강박 행동을 조절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걸 조금 응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결국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이게 내 어떤 뇌의 배선이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뇌의 배선이 잘못됐는데 그게 이제 컨디셔닝이 언컨디셔닝이 되려면 그런 생각을 이제 반복을 하자면 내가 뇌를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박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을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강박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 대에 발병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는 꼼꼼했는데 20대 중반이 지나면서 심해지면서 강박증도 심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꼼꼼하다는 거 자체가 뭐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강박증도 심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어떤 강박증인지는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발 연령은 대개는 이제 후기 청소년기라든지 성인 초기인데 그건 이제 호발 연령이고요. 20대 중후반에 얼마든지 강박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마 강박증 주로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 초점은 10 대에 발병하는데 왜 20대 중후반에 생겼느냐 이 말씀인데요. 일종의 호발 연령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정규분포 곡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꼭대기가 10 대라면 그 언저리에도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수술을 요하는 형태의 심한 강박은 아니시니까요. 조금 불편을 느끼신다면 좀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생활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혼재되어 있던 불안공황 우울 증세에 많이 치료가 되었는데 강박만 남아 무엇을 시작을 못한다.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도 2번 받았다는 게 2 세션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세션으로 이루어진 2 세스들을 받았다 이런 말씀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뇌질환이라면 약물보다 정기경련 치료가 효과적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정기경련 치료 굉장히 여러 질환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강박장애가 정기경련 치료에 대해서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강박장애의 경우는 정기경련 치료를 별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박장애라는 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보다는 조금 더 뭐 약물로 얘기해도 치료 용량이 높아야 되고 기간으로 얘기해도 조금 길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강박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이라든지 우울 증상은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강박만 남은 거니까 거의 뭐 반 정도는 오셨다 이렇게 반 이상은 오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경련 치료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약물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로 그게 이제 어떤 저런 식으로 어떤 치료 세션에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그 세션에 참여해서 그 방법을 익히셨다면 결국은 본인이 끊임없는 반복을 해야 되는 거가 되니까는 혼자서 꾸준히 실천해 가시면 마치 운동을 하듯이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나맨 님께서 서류를 캐비넷에 분명히 넣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민원인 개인정보를 캐비넷에 넣었는데 그게 혹시라도 유출이 되다든지 분실이 된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깐 저걸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단체로서는 하고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이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혹시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제 대화는 다 녹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그에 준해서 뭐 꼭 필요한 서류들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정보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그게 혹시 전쟁 같은 데 났을 때 그 정보가 다 손실되면 큰일이니까 그거 이제 병렬적으로 여러 군데에 저장한 곳이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행동 자체 저게 본인이 위험을 느낀다 그러면 서류 넣은 걸 사진을 찍고 그게 마음이 안심이 된다면 그건 강박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히려 도움이 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져서 과도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강박적인 행동이 적당한 범위에서 일정 수준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씻는 강박도 생활에 불편만 느끼지 않으면 되느냐. 뭐 사실은 그렇고요. 사실은 뭐 코로나로 얘기하면 그때 전 세계인들이 다 강박증에 걸렸던 거죠. 뭐 열심히 씻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특별히 더 많이 씻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약간의 뭐 다른 얘기지만 의료기관 평가라는 게 있어서 암행 감사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어떤 뭐 환자분 처치를 하고 다른 환자를 할 때 저 의사가 제대로 손을 씻는지 이런 거를 열심히 체크를 하는데 언제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그걸 요구하는 대로 하면 하루에도 뭐 환자 머니 보는 선생님들은 수백 번 아마 손을 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씻는 거 또 상황에 따라서 더 씻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도 이제 행동 치료적인 요법이 잘 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행동 치료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참는 거는 본인이 잘 참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잘 참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어지는 자극을 좀 약화시키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도 잘 참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저게 이제 불안을 매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료 세션에서 또는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불안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잘 참게 되고 불안이 없어지니까는 강박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서로 물고 물려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질문들 보시면 사실은 강박 장애라는 게 이렇게 뭐 쉽게 처음부터 얘기는 못 해도 또 마음속으로는 많이들 고민하시는 어떤 영역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요런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강박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질문을 제가 잘 소화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방송 들으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